원래 봄은 침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봄은 되게 다이나믹해야 되는데 이 아름다운 느낌보다는 뭔가 좀 불길한 느낌이. 네. 이 책에 나오는 이 침묵의 봄은 바로 인간이 그 살충제와 같은 화학 약품을 대량으로 뿌리는 바람에 새와 다른 벌과 이런 나비와 이런 것들이 다 죽어서 조용해진 봄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만 해도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화학 물질들 이런 거는 정말 위대한 인간의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었고요. 농업에서는 가장 큰 적이 이런 각종 병충해들인데 그것들은 과학기술의 힘으로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DDT라는 이제 화학 약품이 있죠. 뿌리기도 하고. 뿌리면 다 죽어요. 근데 원래 이 DDT라는 이 화학 물질은 개발된 거는 19세기, 그러니까 1870년대예요. 놀랍게도. 근데 이제 그 특성을 잘 모르고 있다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쯤이죠. 사실 독일에서 주로 인간을 죽이기 위한 그 화학전을 하려고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DDT라는 물질이 39년에 놀랍게도 살충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 효과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정말 대규모로 이게 쓰여요. 그거를 우리 어린이들한테 계속 뿌렸어요. 하얀 가루를 이 뿌리잖아요. 때문에 그렇죠. DDT. 이 일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 몸에 뿌리고 몸에 진짜 안 좋은 건데. 웃으면서 뿌리고 그랬었죠. 살충제 DDT 7,000g을 전국에 배정해서 거리에 살포 소독하고 여름철의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진짜 뭐 어디 가나 쓰였다고 그러는데 살충 효과를 발견한 업적으로 노벨 생리 및 의학상을 받아요. 1948년.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화학약품이야말로 인류를 구원할 물질이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약품이 벌레만 죽일 줄 알고 막 뿌렸는데 새도 막 죽어나가고 그 새에 농축된 DDT가 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먹은 소에 농축이 되고 그거를 뿌리던 사람들이 중독이 되고 처음엔 몰랐으나 점점 농축이 돼서 DDT를 대규모로 사용한 지 한 10여 년이 지나면서부터 사람들이 나가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른 채. 그래서 이제 벌레만 죽이려고 만들어진 약품이었지만 모든 생명체를 죽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나온 다음에 화학물질을 마구 뿌리는 것은 안 좋다는, 즉 환경 오염이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72년부터는 DDT 사용을 금지시켜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좀 이거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범죄가 있었는데 바로 가습기 살균제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으로 어린이와 임신부 등 12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국의 병원에서 원인 불명의 특발성 간질성 폐렴으로 47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균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화학약품이에요. 가습기라는 게 이제 물이 있는 거라 금방 거기가 세균에 감염되기가 쉬워서 원래는 자주 닦아야 되는데 이거를 가습기 물에 타면 닦지 않아도 세균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소독 효과가 있을 거야. 그렇죠. 사실 어떻게 들으면 되게 혹하는 이야기고 옛날에 그 정부에서도 공무원들 방에 그 많이 썼대요. 관리가 깔끔하게 지금 되니까. 썼던 것 같아. 저도 썼어요.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멍청이야 나도. 그러니까 살균제인데 여기에 들어간 약품들이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은 정화조를 닦는 데 쓰이는 약품이에요. 락스 이런 거. 약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이 가습기에 넣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아직 굉장히 종류도 한 뭐 수십 가지가 되고요.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에서 만들어졌던 거였죠. 그게 가장 많은 희생자를 냈던 건데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94년부터 쓰이기 시작해서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사람이 죽어요. 근데 이유를 모르죠. 처음에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주로 이제 유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2006년쯤에 이제 그 아산병원의 한 의사분이 아이들이 자꾸 죽는데 폐가 이렇게 섬유화된다 그래서 폐가 굳어서 죽어요. 세균도 없고 바이러스도 없고 유전도 없고 뭐 요인을 몰라요. 근데 너무나 많이 이제 죽으니까 그 자기가 아는 소아과 의사들한테 메일을 쫙 뿌렸대요. 50개를. 혹시 이런 증세가 있냐? 나만 보는 건가? 여기만 생기는 건가? 정말 놀라운 일은 수많은 의사들이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주로 봄에 많이 죽고 여름 되면 다 사라지고 모르겠다. 여름엔 가습기를 안 트니까. 안 트니까.
안타깝지만 이제 그런 사실까지만 알아내서 이거 논문을 썼대요. 근데 이제 소아에 대한 어떤 병인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원인 불명의 병. 이제 정작 이제 이 원인이 밝혀진 건 2011년인데 2011년에는 임산부들이 똑같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폐가 이제 섬유화되는 이유로 다 이제 막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같은 병원에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질병관리본부에 이제 역학조사를 의뢰해요. 2011년이에요. 시판되기 시작한 게 94년. 그러니까 무려 17년간 이제 이게 방치된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의뢰가 들어가자 몇 개월 만에 딱 답이 나와요. 가습기 살균제.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실 이제 부모들, 남편들이 아이를 위해서, 임산부를 위해서 가습기를 그렇죠. 트는데 겨울 내내 그걸 맞고서 주로 봄에 죽는 거죠. 정부에 보고된 것만 220명 정도가 이제 실제로 인정받은 사람들이고 92명인가가 이제 사망한 케이스였고요. 가습기 살균제는 좀 화가 나는 일이기도 하고 그 판결이 결국은 그게 진짜 어이없게 났죠.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목기 같은 경우는 유죄 판결이 나왔죠. 이게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조금 더 편리하자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사용할 때 우리가 그것이 어떤 영향이 올지는 아무도 속단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심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하고 통제를 해야 돼요.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거를 당시 정부에서 관리부처에서 제대로 이걸 테스트 안 한 거예요. 그 기업에서도 이거는 합법적인 정부의 승인을 받은 거라는 식으로 이제 문제가 이제 되는데요. 또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증거들을 갖고 있기가 쉽지 않고 이거와 이 원인과 결과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이제 입증이 쉬운데 그 시간과 공간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막 간섭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사 책임 묻기는 정말 어렵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67만 명에 이를 거란 숨진 예상입니다. 사람이 14,000명으로 추산된다는. 하지만 사망자 가운데 정부의 인정을 받은 피해자는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게 한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그 올해 초에 이제 판결이 나와서 좀 많은 사람들이 공분했던 게 또 다른 회사들이거든요. 그 회사 제품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소송 걸었던 것들인데 이건 또 이제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이것도 되게 논란이 많았던 거예요. 옥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발생한 제품이죠. 이 제품을 썼다가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이들은 모두 835명, 이 중 12명이 숨졌습니다. 피해자 측 증인으로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업체 측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게 그 과학자들한테 결국은 자문을 맡겨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과학자들이 쓰는 문장이 명확하게 뭐 관계가 있다 없다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판결문처럼 쓸 수는 없으니까. 아주 전형적인 과학자들의 어떤 문장들을 쓴 것 같은데 이제 문장을 관계가 없음으로 해석을 한 거고요. 근데 그 결과를 놓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하는 상황에서 정작 그 조사를 했던 과학자들은 자신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 관계가 있다는 뜻인데 뭐 그런 또 논란이 있었어요. 책임을 물으려면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되고 형사는 진짜 다른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과학의 특성상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못했을 뿐 인과관계를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TMIT에 흡입 노출된 쥐의 상부호흡기에서 염증과 변성이 발견되었습니다. 해석은 편향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제 서양에서는 1957년에 독일에서 개발한 약이 하나 있었는데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이 있었어요. 탈리도마이드는 이제 진통제인데 뜻하지 않게 이 진통제가 그 산모들의 입덧을 약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모들도 이걸 쓰기 시작하는데 그 약이 태아에게 미칠 영향을 조사해야 되는데 그 조사는 되지 않고 그러니까 진통제에 대한 효과를 조사할 때 문제가 없었으니 뭐 산모가 먹어도 괜찮겠지. 결국은 당시엔 몰랐지만 수많은 산모들이 이 약 때문에 이제 기형아를 낳게 돼요. 처음에는 원인을 모르는 기형이죠, 계속.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미국은 희생자가 거의 안 생겨요. 왜 그럴까요? 이제 미국에다가 이걸 팔기 위해서 이제 승인 요청을 했는데 FDA에 있었던 프란체스 첼시란 분이에요. 당시 이제 그 조사관이죠. 이걸 승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입덧에도 효과가 있다고 지금 홍보를 하는데 태아에게 안전한지 테스트를 했어야 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약회사가 예상할 수 있지만 큰 회사거든요. 이제 압력을 가하기 시작해요. 빨리 이거 통과해줘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사실 말단 공무원인데 6차례를 심사를 요청했으나 6차례를 거부했다고 돼 있어요. 아주 올곧은 공무원이네요. 결국은 허가가 나기 전에 이 사건이 터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영웅이 돼요. 지금도 우리가 FDA 승인을 얻으면 그거는 안전하다고 믿는 이유는 바로 이 첼시 때문이었고 그래서 나중에 케네디 대통령의 훈장을 받죠. 전 여기 두 가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과학기술이라는 거 이것이 좋은 점이 물론 있고 편리한 점이 있지만 정말 그걸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 생길 수 있어서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확률이 거의 100%예요. 우리가 예상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엄청난 그 통제와 감시와 의심을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 침묵의 봄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사실 생물의 입장에서 되게 희한한 종이에요. 호모사피엔스는. 다른 생명체는 여기 밖에 나가보면 서로 잘 어울려 살아가거든요. 풀에 벌레가 있고 저 산에 새가 있고 다 같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데 호모사피엔스는 되게 지금 이 안에 보세요. 우리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저도 사실 우리 집안에 벌레 한 마리만 들어와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거든요. 우린 그런 종이에요. 우리는 잘 협력을 하지 않고 다른 종을 다 이렇게 배격하면서 나한테 걸리적거리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생명체가 나타나면 다 죽여버려요. 다 없애버릴 수 있다고 강하게 믿고 다 없앴죠. 호랑이고 뭐고 인간한테 위협이 되는 동물은 우리 주위에 없어요. 그렇죠. 작은 곤충이나 이런 해충조차도 선별적으로 죽일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가 다 죽는 거죠. 생명체들이. 그 인간이 뭐라고 하려고 하는 짓들이 다 민폐더라고요. 자연한테. 과연 우리가 지구의 주인인가? 참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린 지구의 세입자예요. 우린 세입자인데 왜 우리는 다른 생명체와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인류가 자연에 대해서 행하는 범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정말 가장 큰 적은 편리예요. 편리. 이 문제의 해결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왔지만 어떤 잘못된 특정 범죄자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라면은 오히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환경이나 이런 문제의 해결은 찝어서 없애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불편하게 살아야지 해결되는 건데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버려 두라지. 제가 좋아하는 박준 시인의 시집 가운데 너무 좋아하는 게 있어서 그 문장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사람이 새와 함께 사는 법은 새를 새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마당에 풀과 나무를 가꾸는 것이다. 이건 인간과 자연의 문제만은 아니고 다른 인간, 다른 국가, 내가 속하지 않은 다른 집단, 그들을 내가 원하는 곳에 틀에 맞춰서 넣으려고 하기보다 어떻게 하든 그들에게 공존할 공간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 노력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과학자이다 보니 어떤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이따금씩 생각을 다 하게 되잖아요.